아넬카! 자세히 보아야 이상하다. 오래 보아야 요상스럽다. 지금 축구가 딱 그렇다. 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울산이 우승을 하지 아니한다고 얘기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세 분 다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셨는데 뭡니까 이게? 그 왜 울산 그렇지 않아도 저 2년 연속 참 울산 팬들 입장에서는 어이없게 우승을 놓쳤다고 지금 비통할 텐데 그걸 왜 한 번 더 후벼파십니까? 뭐 굳이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이걸 또 이렇게 받아치시면 제가 아픔은 좀 묻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다만 저는 시즌 초반에는 맞췄기 때문에. 아 이분이 유일하게 그러네. 시즌 초 우승팀을 맞추신 분이에요. 맞췄- 전북, 울산, 서울이었잖아요. 네. 한 사람만 맞췄고, 예, 뭐 틀린 건 똑같죠. 네, 사실. 똑같죠. 네, 저 인정하겠습니다. 오답도 저쪽 오답과 여기 오답이 있잖아요. 아니 구획이 달라요 지금. 동류항이 아니에요. 서울로 가기로 했습니다. 서울로 가. 아니 뭐가 문제였습니까? 예, 레드재민 팩폭 좀 해주세요 간만에. 결국에는 뭐 모두가 생각하는 그 문제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옐로 카드 받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뭐라는 거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당신이 내 생각을 알아? 그러니까. 아, 근데 사실은 뭔가 막판에 꼬이는 게 너무 안타까운 게 사실 2013년, 2019년, 2020년 세 번이 거의 그러니까 입속에 들어왔는데 그걸 삼키지 못한 거잖아요. 근데 그 울산 끝난 다음에 3대 0으로 이겼는데도 이제 팬들이 너무 표정이 안 좋고 마지막에 이제 잡아주잖아요. 근데 울산 팬들이 이제 막 눈물 흘리는데 저도 좀 슬프더라고요. 그 제가 팬이 아니기 때문에 기분을 100% 이해하지 못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거 원래 우리 거였는데 우리를 지나쳐서 저 전주로 가버리는 우승컵을 보면서 아 그걸 보면 좀 슬펐기 때문에. 근데 평행이론이 있는 게 2013년에 사실은 김신욱 선수가 우승을 만끽하러 스카이박스에 있다가 내려가다가 골 먹어서 뒤집어졌잖아요. 막판에 김원희 네. 선수 골로. 그리고 2019년에도 포항에게 졌고 2020년에도 포항전에 4대 0으로 지면서 일이 그르치게 된. 그 포항이 어떻게 보면 빅브라더네. 뭐 올 시즌 사실 최우수 감독상을 준다면 물론 저희 지금 녹화 기준으로 아직 대상 시상식을 안 했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준다면은 거의 저는 공동 수상하겠습니다. 공동 시상. 김기동 감독, 김태환 감독. 그만큼 이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특히 김기동 감독 같은 경우는 포항이 시즌 초반부터 사실 선수층이 굉장히 얇았거든요. 그 얇은 선수층을 가지고서 굉장히 화끈한 축구를 잘 보여줌으로써 게다가 이제 나중에는 화끈한 플러스 거기에 이제 견고함까지 점점 더 가미가 되면서 또 아주 팬들을 즐겁게 했다는 점. 그리고 김태환 감독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상주 3등론을 했는데 그것도 살짝 틀리긴 했어요. 상주가 4등을 했으니까 성적과는 관계없이 강등이 예정돼 있는 팀을 가지고서 또 정말 역대 상무 최고의 성적을 또 거뒀다는 점에서는 김태환 감독의 지도력도 박수를 쳐줘야 되겠고. 아, 두 김 감독에게 박수 한번 김 주시죠. 감독에게는 아, 우리 상을 줄 만합니다. 기동이 형, 태환이 형. 예. 레드잼이 뭐 이렇게 묘한 표정을 오늘 이렇게 말을 아끼세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사실 포항한테 무너지는 그 현장에도 있었어요. 굳이 가고 싶은 거예요. 굳이 가고 싶은데 내가 왜 이렇게 가고 싶지 보니까 내 예상이 맞지 않을까라는 걸 확인하고 싶다는 마음이 요만큼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처음 뭐 막판에 한 골, 두 골 이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아예 그냥 게임이 포항이 이기고 들어가니까 아, 이 상태로는 전북을 넘어서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들더라고요. 올해. 그래서 예, 뭐 여기까지. 갑자기 분위기가 되게 숙연해져요. 어쨌거나 K리그1 전북 우승 최초의 4연패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K리그2 제주유나이티드 우승과 K리그1 복귀. 예, 두 팀의 2020 시즌. 이 코로나19로 어수선한 가운데 단축된 시즌이었는데 두 팀은 충분히 그 결과에 대해서 박수받아 마땅하다. 동의하시죠? 당연히 박수를 네. 받아야죠. 네. 자세히 보아야 이상하다. 오래 보아야 요상스럽다. 지금 축구가 딱 그렇다. 사실 이건 요 국내에 한정된 얘기가 아닙니다. 멀리 저 서역으로 시선을 돌리면 지금 유럽 축구의 초반이 우리가 지난번에 프리뷰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랑 다르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아니 다크호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다크호스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셨던 것 같은데. 저죠. 예. 네. 잠깐만. 자. 그냥 다크예요. 그냥 다크야. 이거. 자. 그냥 다크야. 일단 그래요. 지금 그 맨체스터 키 붙이기 한 유나이티드의 거랑 순위가 상당히 다르잖아요. 나쁘고 그런데 맨유 같은 경우는 약간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포그바 같은 선수는 코로나도 걸렸었고 그리고 수비진에 있었던 예를 들어 맥과이어라든가 완비사카라든가 이런 선수들의 시즌 초반 폼이 상당히 좀 엉망이었어요. 뭐 맥과이어 선수는 국가대표에 가서도 실수하고 뭐 EPL에 와서도 실수하고 그런 현상이 많았었고 전체적으로 개별 선수들의 폼 자체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었고 여기에 이제 한몫했던 것이 또 솔샤르 감독의 선수 기용 자체도 지금 현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또 선수 기용이라든가 포진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저런 문제가 겹치면서 EPL에서는 지금 순위가 낮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카드를 저도 대응해서 뽑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만 뽑으세요. 뽑을 때. 일단 이거 멀티로 하지 색깔이 이뻐 보여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근데 제가 어쨌든 지금 이게 완전 비정상이다라는 그러한 주장에는 저는 약간 반대하는 것이 뭐냐면 일단 우리가 축구를 원투데이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즌 초반에 순위가 물론 계속 가는 시즌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 시즌 초반은 순위 자체가 그렇게 큰 의미를 지니지 않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기 그래서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 잘못한 거 아니냐라고 제가 지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상화된 다음에는 지적을 못 하잖아요. 어디 우승한다 그러셨죠? 맨체스터 시티입니다. 아니 이거 누가 봐도 리버풀 아니었습니까? 처음부터? 실점이 너무 많잖아요. 저도 사실 지금 물어보면 리버풀이 그래도 우승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저는 K리그도 마쳤으니까 이번에는 어떻게든 리버풀이 우승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오늘 이거 AS 한 게 의미가 있었네. 근데 저는 첼시는 그거는 저는 약간 우스갯소리 같이 할 말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첼시 우승을 아주 진지하게 얘기하진 않았어요. 저는 사실은. 자, 여기서 또 한 장 꺼내겠습니다. 왜냐하면 쌍으로. 사실은 축구 이야기할 땐 진지해야 한다. 이거 국룰입니다. 그렇습니까? 싸버지. 그러지 마세요. 그거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네. 첼시는 제가 약간은 조금 장난기가 섞인 그게 좀 있었어요.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 당시에 또 뭐 제가 바르셀로나 이야기할 때도 뭐 공포에 뭐 주식을 산다 뭐 이런 얘기도 했지만 어쨌든 저 첼시는 제가 100% 진지하진 않았다. 사실은. 비겁한 변명입니다. 그런 건 있습니다. 예. 리버풀. 오! 레드자민. 역시 보기 뭐- 힘들어갔어. 예. 뭐 괜히 뭐 영국에서 있다 온 게 아니기 때문에 리그 최다 실점 팀이 어디입니까? 네. 리버풀입니다. 15골. 근데 지금 되게 신기한 게 리버풀하고 에버튼이 처음에 치고 나간 게 굉장히 신기했는데 리버풀에 가면은 이제 리버풀과 에버튼 두 팀이 있잖아요. 두 팀이 굉장히 이제 서로 막 으르렁거리면서 그러면서도 또 자기네들끼리는 그래도 영국에서는 우리 리버풀이 축구 제일 잘하는 동네다라는 자부심이 또 있거든요. 근데 두 팀이 지금 다 위에 올라가 있어가지고 그 동네 분위기는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동시에 약간 프리시즌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여전히 지금 여전히. 7라운드까지 했는데. 예. 그러니까 녹화 시점으로. 코로나 때문에 지난 시즌이 연기가 돼서 종료 시점과 그 준비 시점과 개막 시점이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심지어 빅클럽들은 끝나고 또 챔스까지 가고 뭐 이런 혼란을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프리팀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리그가 시작된 상태고 그래서 좀 엉뚱하게 뭐 7골을 먹든가 이런 좀 이상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제 좀 정리가 되는 그 징조가 나타나지 않나 최근 들어서 최근 1, 2주.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을 받아서 조금 이제 부연 설명을 하면 올 시즌은 전체적으로 나중에는 뭐 이른바 강팀들이 이 순위권에 그래도 상위권에 오르면서 뭔가 강팀들의 각축이 벌어질 수는 있지만 근데 다만 이제 올 시즌은 어떤 이유든지 어떤 또 결과이든지 간에 전체적으로는 혼전의 가능성이 좀 모든 리그가 다 높다. 왜 그러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올 시즌은 일단 시즌 스타트가 좀 늦었죠. 시즌 스타트가 늦고
전체적인 프리시즌을 정상일 때처럼 보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특히 이제 유럽 클럽 대항전 나중에 이제 토너먼트 단계까지 올라갔던 팀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랜 기간 더 8월 말까지 축구를 했었고, 그런 과정에서 제가 봤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손해를 본 팀 중에 하나가 저는 유벤투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탈리아에서는 지금 유벤투스가 사실 다른 리그 지난 시즌 1위 팀에 비해서는 유벤투스가 지금 좀 안 좋은 편인데, 유벤투스 같은 경우는 사실 초보 감독인 안드레아 피를로 감독을 선임을 했는데 UEFA 프로 라이선스를 딴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감독이에요. 얼마 되지 않은 감독인데 지금 이 유벤투스에서 피를로 감독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초보 감독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본인이 하고 싶은 축구는 있어요. 지금 피를로 감독이 특히 사용하는 포메이션을 보게 되면 공격 시에는 3-4-1-2 혹은 3-4-2-1처럼 되고, 수비 시에는 4-4-2 두 줄 수비처럼 되는 이러한 혼성형, 병행형, 병합형 포메이션을 지금 피를로 감독이 구사를 하면서 상당히 좀 적극적이고 점유도 높이고 이런 축구를 하고 싶어는 하는데, 문제는 피를로 감독이 지금 1라운드부터 뭐 챔피언스리그 포함해서 지금까지 선수들을 여기에 끼워 넣는 것을 보면 자기가 정해놓은 축구에 어떤 선수들을 어디에 배치해야 될지에 관해서 아직도 확실한 갈피를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레드가 아까 말한 뭔가 좀 프리시즌 같은 느낌이다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팀이 저는 유벤투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험의 시간이다. 네, 이게 지금 피를로 감독은 제가 봤을 때 시행착오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상적인 프리시즌을 과거같이 소화를 한 시즌 같았다면 시행착오의 기간을 조금 줄일 수도 있었겠죠. 근데 가뜩이나 초보 감독 입장에서 지금 제대로 된 프리시즌을 거치지 못하고서 여러 가지 지금 좀 약간 어려운 전술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벤투스는 지금 약간 피해를 보고 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팀들도, 강팀들이 뭐 어떤 걸 손해를 지금 보고 있냐면은요. 일단 그 코로나로 인해서 좀 시즌이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챔피언스 리그 일정이 지금 굉장히 빡빡해졌어요. 3주 연속으로 주중 주말 이렇게 달리고 있거든요. 근데 예전 같으면은 그 챔피언스 리그 뭐 1라운드 매치데이 1을 했다. 그러면 매치데이 2는 이제 한 주 걸러서 다 격주로. 여기에 이제 플러스 A매치 기간이 있는데, A매치 기간이 사실 지금 우리 대한축구협회도 마찬가지지만 유럽 축구 각 협회들도 지금 상당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재정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지난번 A매치 기간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보통 통상 A매치에는 2경기를 하지 않습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네이션스 리그 혹은 뭐 유로 예선 플레이오프 등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친선 경기 평가전을 하나 덧붙여서 지난번 A매치 기간 동안에 유럽은 통상 3경기를 했어요. 보통 2경기를 하는데,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재정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하게 되는 측면이 있는 경기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B클럽 강호들일수록 국가대표가 많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하위권 클럽보다는 위로 올라갈수록 클럽들이 국가대표 보유수가 많고,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유럽 최소한 유로파 리그 이상 나가는 클럽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주중 주말 이렇게 하다가 여기에 A매치 기간이 됐는데도 국가대표들을 또 대량으로 떠나보내는데, 이 선수들이 또 A매치 기간에 무려 3경기를 소화를 해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결국은 아무리 강팀이라도 주말 경기, 리그 경기에서 피해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각 팀들이 지금은 일단 리그는 좀 장기전이고, 챔피언스 리그는 잘못하면 조별리그 탈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챔피언스 리그에 주력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국가대표가 자주 들락날락하고 유럽 무대를 하고 있는 팀일수록 사실은 지금은 리그 시즌 운영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이런 추세대로라면 사실은 하위권 팀, 뭐 중위권 팀들에게 분명히 지금 찬스가 있는 시즌인 건 맞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뭔가 비정상적인 상황들, 이 연원을 거스르 올라가면 역시 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있는 것이고, 이건 어떻게 보면 사실 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제 창궐하기 시작한 지 1년이 채 안 된 상황에서 단기적인 영향이란 말이에요. 근데 더 멀리 봤을 때 장기적으로 우리가 그런 걱정을 하잖아요. 아니 파리가 지금 봉쇄될 것 같고, 영국도 좀 한 달 정도 국가 봉쇄 지금 준비, EPL은 일단 한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축구에, 물론 뭐 축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겠지만 축구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 부분도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코로나가 좀 길어지면, 지금 프랑스는 뭐 나라 봉쇄, 뭐 도시별로 뭐 이렇게 경계 단계가 있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그 중계권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물론 K리그와 유럽 현실이 다르긴 하지만 K리그들도 그렇고 뭐 대한축구협회도 그렇고 2019년에 2020년에 스폰서 들어왔던 기업들을 어떻게 2021년까지 유지할 것인가 라는 게 정말 큰 골머리인데 아마 유럽 축구는 더 클 거예요. 왜냐하면 스폰서 업체들이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아마 중계 몇 경기 그리고 그 관중 몇 명 이런 기준들이 분명히 다 있고 거기에 따라 성과급 혹은 깎는 게 있을 텐데 그걸 어떻게 만족시킬 것인가가 상당히 그 도저히 아쉬워지는 것 충족 같아요. 못 시키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니까 A매치도 3경기 한 게 저도 이상하다고 봤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딱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난리가 난 거죠. 지금 대한축구협회 스페셜 매치도 사실은 네. 그런 차원에서 또 기획이 됐다고 봐야죠. 스폰서. 두 가지 목적이죠. 경기력 제고 차원과 플러스 스폰서에 대한 최소한의 약속 이행. 아하. 그렇죠. 예, 예. 근데 이게 그 많이 받는 데일수록 리스크가 크잖아요. 이제 오기 시작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즌 초반이니까 뭐 괜찮아질 거야라고 서로 얘기를 하지만 이게 내년 1, 2, 3월에도 좋아지지 않고 계속해서 관중이 못 들어오고 어느 나라는 또 봉쇄가 되고 챔피언스리그 또 모여서 해야 되고 유로파리그 모여서 해야 된다고 하면 이제 스폰서들이나 중개사에서 포지션을 완전히 바꿀 것 같아요. 아마 국가 봉쇄에도 축구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멈추면 엄청나게 많이 물어줘야 될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이어지면 둘이 타협을 하게 되겠죠. 우리도 덜 받을 테니 아니면 우리도 덜 줄 테니 다른 형태로 계약을 해보자. 그러면 이게 중계권에서 이적료까지 옮겨주고 주구까지 옮겨주고 물론 이제 1년에는 그런 게 일어나지 않겠지만 계속해서 이게 불확실성이 커진다면 축구판 전체가 조금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뭔가 좋은 오퍼를 받은 선수들은 빨리 사인을 해야겠네요. 당연하죠. 저는 진짜 당연하다고 봅니다. 네. 그 비슷한 개념에서 말씀드리면은 대한축구협회가 올해 초에 나이키하고 장기 계약 맺었잖아요. 그 계약 한 달만 늦었으면 계약 못 맺었어요. 진짜 그럴 수 있었죠. 정말 기적적으로 정말 타이밍 좋게 코로나 창궐하기 바로 직전에 계약한 거예요. 그 곁두리로 한마디만 덧붙이면 최근에 이제 우리 언론에도 보도가 됐지만 바르셀로나의 재정 위기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뭐 바르셀로나가 설마 어떻게 되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재정 위기 자체는 사실일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일단 바르셀로나 구장 자체가 10만 명 들어가는 경기장인데 그 경기장에 관중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주중 주말로 펼쳐지는 이 경기들에 있어서의 입장 수입 감소는 이건 천문학적인 액수가 수입이 감소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일단 유럽은 대부분 인기팀일수록 시즌권이고 시즌권으로 일단 들어오는 돈의 규모가 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럴 거 그렇죠. 아니에요. 네. 거기에 이제 플러스 이런 것들도 있어요. 뭐냐면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 스페인에 갔을 때 거기를 안 가봤는데 그 구장에 가면은 뭐 축구 박물관도 있고 네, 뭐 메가스토어도 여러 가지 있고, 네. 볼 것이 많다면서요. 그런데 그곳에 대한 어떤 관람객의 숫자도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니까 바르셀로나에서 방문객 수가 가장 많은 어트랙션이에요. 아 그래요? 거기가. 바르셀로나 시내에서. 저는 거기만 빼고 저는 안토니 가우디를 더 하여튼 열심히 맨날 TV를 봤는데 보시니까 안 보셨어요? 그렇죠. 하여튼 여기까지 와서 축구를 또 봐야 돼. 저는 세계여행 갈 필요가 없어요. 매주 토요일 아침에 화면을 통해서 걸어서 세계 속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바르셀로나의 그 축구 박물관을 비롯한 거기에 관람객 수입이 상당히 많았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그 관람객이 일단 또 없어지는 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또 우리 뭐 예를 들어 우리 K리그 클럽들도 하고 있습니다만 바르셀로나 같은 팀은 또 지역에 축구 교실들도 많잖아요. 근데 거기서 축구를 하는 아이들 숫자도 뭐 급감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수익 감소를 또 가져왔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잃고 있는 것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다. 그래서 오히려 규모가 큰 구단은 구단대로 또 규모가 작은 구단은 정말 파산 지경까지 가는 구단들도 지금 하나둘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만 규모가 큰 구단도 나름대로 또 엄청난 지금 수익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이 현재 코로나 시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빅픽처라는 개혁안이 나왔다가 비난 여론을 맞아가지고 사라졌는데 이런 것도 괜히 나온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프로젝트 빅피처가 뭐냐면은 프리미어리그가 20개 클럽에서 2개를 밑으로 내리고 18개만 하자. 왜냐하면 분데스리가처럼. 왜냐하면은 우리는 일단 팀이 너무 많아서 경기 수가 너무 많고 그러면은 챔피언스리그나 혹은 뭐 유로나 월드컵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리그컵 없애고 팀 수 줄이고 휴식기 중간에 갖고 그
대신에 우리가 TV 중계권료를 더 키워가지고 더 큰 파이를 밑에다가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그 밑에 이제 프리미어 리그 밑에 풋볼 리그잖아요. 풋볼 리그에 이제 릭 페리 회장이라고 전에 리버풀의 사장이었어요. 지금 그 풋볼 리그 전체 회장을 하고 있는데 합의를 했어요. 왜 했냐? 이거는 도저히 그 스포팅적인 관점에서는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되는 방안이에요. 팀 수를 줄이고 정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해지는 거니까. 그런데 릭 페리 회장이 받은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밑에 있는 클럽들은 다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거라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비난 여론으로 그 프로젝트 빅피처가 꼬꾸라진 다음에 릭 페리 회장은 지금 딱 하나 지푸라기 잡고 있어요. 정부한테 가서 제발 돈 좀 달라고. 우리 다 망한다. 몇 주 안에 망하는 클럽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정말 절박해요. 그 밑에서는. 심지어 또 지금 유로피안 슈퍼리그 얘기도 나왔잖아요. 그런 것도 이 코로나 사태가 어떤 흐름이 있는데,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그 흐름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현상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축구는 리그로 카르텔처럼 형성을 해서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리그 20개 팀, 18개 팀이 만들어가는 컬렉티브 셀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모여야지만 상품이 가능한 거예요. 네. 팔 수 있는. 근데 예를 들어서 라리가 같은 경우에는 컬렉티브 셀링이 아니라 인디비주얼 셀링을 했단 말이에요. 레알 마드리드는 우리 중계권은 우리가 팔게. 바르셀로나는 우리 중계권 우리가 팔게. 나머지는 뭐 알아서 해. 그것도 이해가 되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리딩 클럽이고, 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데 우리가 버는 돈을, 우리가 노력해서 번 돈을 왜 너희랑 나눠야 돼? 라고 하는 개념에서 했는데, 근데 스페인도 이제 바뀌었죠. 네, 바뀌었죠. 그 다음에 이제 프리미어 리그가 통합 마케팅을 하면서 대박을 쳐서 라리그가 그걸 보고 우리도 저렇게 가야겠다, 살려면. 근데 지금 그게 다시 역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살 사람은 살아야 된다. 살 사람은 살아야 되는 절박함이 있고, 또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정말 뜬금없이 통신혁명이 막 일어나고 소셜 미디어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우리 다 모여야지만 장사가 됐는데, 지금은 구단이 굳이 중개사를, 방송사를 거치지 않아도 우리 제품을 스마트폰에 바로 꽂아 넣을 수 있단 말이에요. 경기도 직접 중계할 수 있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B2B였어요. 프로 축구 리그 자체도. 근데 지금은 소셜미디어, 통신혁명, 뭐 IT 기술 발달해가지고 그냥 B2C가 돼버린 거예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저한테 직접 오는 거예요. 이거 KBS 방송하시면서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정확히 그렇죠. KBS를 어떻게 하라고 지금. 그러니까 스포츠 리그를 판매를 함에 있어서 미치는 영향들이 있고 꿈틀거리는 이기주의들이 있는데, 그게 그 스위치를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서 그냥 불을 확 당겨버린 그런 느낌인 거예요. 모든 이 진화의 속도, 가속도가 갑자기 붙어가지고 지금 어디로 튈지 정말 모를 오리무중 같은 상황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야, 이게 그냥 단순하게 리그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팀들의 경기력에 영향을 주는 단기적인 효과에서 우리가 시선을 고정시킬 게 아니라 고개를 들어서 멀리 봐야 되는군요. 아까 전 사실 샤신이 말씀하신 것 중에 유소년 클럽 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확 줄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팀의 생존이 문제이기 때문에 불효불급한 일이 아니면 돈을 안 쓸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각 빅클럽들이 그 유스 시스템을 확 줄여버리면 향후 한 5년에서 10년, 15년 이후에 지금처럼 좋은 선수가 나오는 확률이 그만큼 확 줄어들어 버릴 거고, 거기서 또 세계 축구 시장에 미치는 어떤 안 좋은 영향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코로나의 역설로 뭐 사냥들이 내려오고 갑자기 뭐 거북이, 그 천연 기념물 같은 거북이들이 갑자기 부활을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생겼잖아요. 축구도 되게 신기한 게 지금까지도 뭐 지단도 그랬잖아요. 자기가 최고 이적력 경신하고도 나도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그 뒤로도 이적료가 마치 애플 주가 오르듯이 정말 엄청나게 3배 떠올랐거든요. 뭐 은바페는 지금 4천억이니 5천억이지 하는데,
이게 갑자기 고쳐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계속해서 돈을 누군가 밀어 넣었는데 이 순간 아까 홍재민 기자가 말한 것처럼 나이키도 한 달만 늦었어도 한국 정도의 계약도 할까 안 할까 고민하는 상황에서 누군가 나와서 음바페 4천억 내가 낼게. 아마 그거 지금 접어두지 않았을까요? 다음 시즌만 되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이게 한 시즌만 더 가면 이적료 자체가 갑자기 거품이 팍 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게 가능성이 아주 크진 않지만 계속해서 이 정도로 가고 스폰서들이 관중을 통한 수익 혹은 관중을 위한 뭔가 이적료, 그러니까 수익료 책정 이런 게 돼 있었는데 이제 뭘로 수익료를 책정할 거예요? 뭘로 이 선수들의 할 거예요? 제가 K리그 구단에 물어보니까 한 경기 치르면 5천에서 7천만 원 쓴대요. 근데 2,000명만 받으면 10,000명 들어와도 마이너스인데 2,000명만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해외 구단들처럼 K리그는 구단이 경기장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나 지자체에 돈을 또 내야 돼요. 그러면 이 수익은 경기를 하면 할수록 수익이 아니라 적자가 이렇게 증가하는데 이제 누가 도대체 스포츠에 돈을 쓸 것인가? 그런 생각이 계속해서 들면서 저는 사실 좀 궁금하기도 해요. 이 이적료가 과연 코로나가 이적료를 정말 끌어내릴 것인가? 비이성적인 부분을 조금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뭐 그게 아주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정말로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대체 이 순위편 언제쯤 완벽하게 정상화가 될 것이며 아니요, 그 정상 비정상의 네. 경계는 없다니까요. 낯섦과 그럼요. 어색함 뭐 네. 이렇게 예. 표현하는 게 낫지 언제 좀 않을까. 자연스러워질까요? 파란 카드 없어요? 좋은 카드 드리고 싶어요. 야, 신용카드. 근데 제가 가장 그러면은 이광용 아나운서가 생각했을 때 이광용 아나운서 표현에 의하면 가장 정상적인 순위가 어디인지 아세요? 분데스리가 매우 정상이니까 아유. 바이에른 뮌헨 현재 1위, 그렇죠. 도르트문트 2위, 2위, 라이프치히 3위, 레버쿠젠 레버쿠젠 4위, 4위, 메넨그라트바 5위. 와, 그러니까 1위에서 5위 싸움을 할 거라 예상한 팀들이 그대로 1위에서 그렇죠. 5위 안에 다 있습니다. 왜냐? 네. 독일이 서유럽에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리가 상대적으로 가장 잘 되고 있어요. 정직한 리그네요. 결론은 독일 짱, 분데스리가 짱이에요. 아니 진짜 그게 어떻게 짠일 수가 있는 근거가 돼요? KBS잖아요. 그냥 그래서 짱. KBS가 중계하니까 짱. 지금 권창훈, 정우영, 황희찬 네. 3명 다 선발 가지마. 근데 선발로 다 못 나와서 참 안타깝게도 그것이 현실입니다. 야, 어떡하지 지금? 아니 저렇게 써왔는데 그렇게 써왔어요? 아니, 선발로 못 나오는 게 못 나오면 현실입니다. 선발 XX.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진짜 아니 황희찬, 이강인은 걱정할 거 없다면서요. 이강인만 걱정할 프리뷰 것 때 같아요. 그랬잖아요. 황희찬도 거의 매 경기 나올 거다. 그거 수영. 카드 수영. 예. 그게 황희찬 선수가 처음에 갈 때는 그러니까 베르너 선수가 사라지고 쉬크마저도 붙잡지 못한 상황에서 황희찬 선수가 딱 1착으로 영입이 됐잖아요. 황희찬 선수에 대한 중용 가능성 매우 높다는 생각이 일단 안 들 수가 없고요. 그 시점에. 지금은 근데 이렇게 돼버렸어요. 뭐냐면 그 순간 이후에 중앙에 쉐를로트 선수가 왔어요. 이거는 중앙 왼쪽 오른쪽을 다 섰지만 중앙으로 갈 확률은 이제는 매우 줄었다고 저는 그때부터는 언론에다가도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황희찬 선수는 이제 다 오히려 측면 이쪽이 조금 더 적합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으니까. 자,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측면에 저스틴 클라이베르트가 왔어요. 여기에 앙헬리뇨 선수가 이제 라이프치히가 통상 아까도 이제 유벤투스가 뭐 3백, 4백 하이브리드라는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라이프치히 자체도 3백과 4백을 마구 오가잖아요. 그런데 앙헬리뇨 선수는 특히 이제 4백으로 라이프치히가 플레이를 할 때는 예를 들어 4-2-3-1이다 그러면 앙헬리뇨 선수가 아예 윙포워드 자리에 서버립니다. 막 멀티골도 넣고. 예, 그러면은 그 왼쪽 윙포워드 자리에 쓸 법했던 포스베리와 은쿤쿠는 또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나 다른 쪽으로 와야 돼요. 근데 형, 우리 희찬이 생각해서 이 정도까지만 할까요? 그래도 유럽 정상급의 팀이잖아요. 이제 라이프치히가. 그런 데 가서 경쟁을 하려면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고 이제는 황희찬 선수가 정말 이겨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팀이잖아요. 축구 자체가 나게스만 훈련할 때 위치 선정을 옆에 큰 대형 스크린에 띄워놓고 스톱! 적어봐. 지금 너 잠깐 이쪽 뭐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하는 팀이에요. 그거인즉슨 신입생들이 이제 적응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죠. 보면은 황희찬은 물론이고 뭐 클레이베르트도 그렇고 셰를로트도 그렇고 지금 그렇게 많이 못 나와요. 예.
나오긴 나오는데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원래 있거든요. 우리 학창 시절 전학생들 초반에 적응하는 거 힘듭니다. 그 적응을 사실 다 주변에서 다 학우들이 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어렵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뭐 좋은 얘기는 아니죠. 파라군 출신은 몰라. 여기서 이제 참고서를 드리자면 생각해 보면은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맨 처음에 갔을 때 첫 시즌 기억해 보면은 이거는 망했다. 라는 평가가 딱 어울리는 시즌이었거든요. 첫 시즌. 실제로 손흥민 선수 본인이 직접 감독한테 가서 나 떠나겠소 라고까지 얘기를 했고 그거를 이제 레비 회장이 잡은 건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손흥민은 지금 매 경기 한 골을 넣는 아주 미친 선수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황희찬 선수도 약간 비슷한 그 좌절을 맛보고 있는데 지금 절대 여기서 자기 자신에 대한 신념이 무너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길게 보고 분명히 나겔스만 감독이 바보가 아니라 라이프치히는 정말 그 모든 스포츠 사이언스를 총동원해서 선수를 영입한단 말이에요. 분명히 이유가 있으니까 지금 황희찬이 거기 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재료는 충분히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맛만 내면 된다는 거죠. 예, 여기서 박수 한번 치고요. 저 감명 깊은 분석 및 해설이었어요. 다시 이쪽으로 잘했습니다. 애정의 방향이 또 이쪽으로 가는 거죠. 아주 저도 유익했어요 들으면서. 예. 열카? 한 줄 요약. 한줄 요약이고요. 여러분 황희찬은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황소니까요. 레드불하고 잘 어울릴 겁니다. 황희찬 화이팅. 우리 레드불 받고 레드. 지금 각종 각종 일들이 굉장히 한꺼번에 다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유럽 시장이 굉장히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더 이상 뭔가 국위선양을 위해서 유럽 축구에서 뛰는 한국인 선수를 응원하고 이런 좀 좁은 앵글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면은 앞으로는 좀 이게 어떻게 시장 자체 유럽 축구의 진짜 이 현실 이런 것까지 좀 넓게 보게 되는 계기로 삼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황희찬은 문제 없습니다. 따라하지 마세요. 네, 제 겁니다. 제 겁니다. 네. 사실 네, 뭐 두 분이 좋은 말씀을 워낙에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 코로나 정말 어려운 시국 속에서 지금 협회, 리그, 클럽 그리고 선수들도 지금은 코로나 투병을 했던 선수들이 굉장히 숫자가 세계적으로 많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코로나와 지금 싸우고 있는 축구계 관계자들에게 화이팅 인사를 보내고 싶어요. 네. 네. 다들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 네. 자세히 보아야 이상하다. 오래 보아야 요상스럽다. 지금 축구가 딱 그렇다. 이 시를 후일. 야, 그럴 때가 있었네. 하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보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 속에 오늘 축구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샤신 레드재민 르블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